앞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개발을 해보기 위해서 코딩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 준비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하고 간단하게 예제들을 좀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상상하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이 뭐가 있죠? CPU, 메모리, SSD, 하드디스크 등등등 컴퓨터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이런 부품들이 있어요. 자, 이 부품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산에 가서 컴퓨터 한 대 사보고 그 컴퓨터랑 여러분이 뭔가 주고받을 수가 있냐 이거지. CPU를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일반인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대체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에도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저장 공간이 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시는 거가 아니죠.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돼요. 기계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있는 이런 부품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영체제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여기 있는 물리적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 놓은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CPU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지만 통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우리 랜 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소리를 출력하기 위해선 사운드 카드, 그래픽 관련된 처리를 위해선 그래픽 카드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고요. 거기에 플러스 얘네들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용자에게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대표적으로 윈도우즈, 그 다음 안드로이드, 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요건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맥킨토시, 유닉스, 리눅스 등등등 모든 게 다 운영체제예요. 윈도우즈는 사용자 환경을 기본적으로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그래픽이라는 건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썬 설치하면서 봤던 건 명령어 환경이 있었죠. 시커먼 창에서 텍스트 가지고 명령 쓰는 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 놓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운영체제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온 컴퓨터에 윈도우즈만 설치했다고 해서 이 컴퓨터로 뭐 게임을 할 수 있냐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운영체제만 있어서는 못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흔히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 요거는 만약에 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다. 그러면 문서 관련된 사무적인 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문서 작업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이걸 또 개발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프로그램.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운영체제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는지 운영체제에 따라 나누어서 또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 윈도우용이 있고 맥용이 있고 뭐 리눅스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운영체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서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 흔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에는 있는 프로그램인데 iOS에는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에 맞춰서 개발이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들이 중간에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녀석의 대표적인 게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걔들은 한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어디든 가서 실행을 시킬 수 있게끔 운영체제에 맞는 실행 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결정해 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단어가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럼 물리적 장치들은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한다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역사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결국 사람이 하드웨어를 직접 썼던 시절이 있어요. 점점 발전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 운영체제도 나오고, 응용 프로그램도 나오고, 역할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결국 사용자가 컴퓨터랑 서로 뭔가 주고받게 해주는 역할이죠. 뭐가?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 그거를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한 도구가 되니까 결국. 여러분은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기계를 사용하려면, 운영체제가 있구나. 운영체제가 있어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특정 프로그램들을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1번, 2번, 3번. 자, 1번 뭘까요? 너무 못 그려서 못 알아보겠나요? AI한테 맡길 걸 그랬나? 1번 뭐죠? 책장이에요. 2번은? 이건 뭐예요? 자, 제가 이걸 왜 그렸냐면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식이 있어야 돼서, 특히나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상식이 있어야 돼서 이건 아셔야 되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 책장, 책상,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쵸? 책 읽기, 아니면 뭐 문제집이면 문제 풀기,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걸 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얘네들이 동작이 될까요? 제일 먼저 책을 책장에서 찾아야 돼요. 뒤적뒤적해서 찾겠죠. 찾아서 그 책을 책상 위에 펼쳐 놔야 해요. 맞죠? 그럼 여기에 1 더하기 1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계산을 해요? 사람이 계산을 하겠죠. 사람이 계산하는 과정도 생각해 볼게요. 눈으로 보겠지? 그럼 빛이 반사돼서 글자가 눈에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있는 뇌에 1이 들어가고 더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덧셈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거고, 더하기 또 1을 해야겠구나 1을 할 거고, 계산 결과는 머릿속에서 나오겠죠. 맞아요? 당연한 거지. 자, 계산 결과가 머리에 나왔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 다시 써줘야겠지. 2라고. 이 과정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계산이 끝났어요. 문제 다 풀었어. 문제를 다 풀어서 이제 공부를 종료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책을 덮고 다시 책장에 꽂아 넣을 겁니다. 지금 보셨던 이 과정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되고 종료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컴퓨터의 핵심 부품 세 가지가 있습니다.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요즘엔 스스디지만. 자, CPU의 한글식 표현은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누굴까요? CPU는 그죠? 3번이죠. 자, 메모리는 한글로는 주기억 장치라고 해요. 주기억 장치. 얘는 3번 이제 끝났으니까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메모리는. 자, 하드 디스크는 얘도 기억 장치예요. 얘도 기억 장치. 얘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자, 메모리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 그쵸. 대부분 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 책장에 저장시킬 데이터가 많을까요? 책상에 저장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을까요? 여기서 주 기억 장치, 영어로는 메인 메모리라고 해요. 메인 메모리. CPU는 책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만 처리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주 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는 CPU가 처리하기 위해서 주 데이터를 담는 곳이기 때문에 책상이 메모리예요. 하드 디스크를 비롯해서 뭐 SSD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USB든 외장하드든 클라우드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 메인 메모리, 흔히 여러분이 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램. 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합니다. CD,
DVD 이런 것도 보조 기억 장치예요. CPU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책장은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한다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그 메모리 위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CPU가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 중인 이 작업, 그리고 설치된, 저장된 이 작업, 얘네들을 이건 단순하게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저장되면 프로그램이에요. 저장된 거. 근데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CPU가 처리하고 있다면 이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사실 실제 환경에서는 이쪽으로 옮겨온 거지만 실제로는 옮겨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실행에 필요한 것들을 복사해 옵니다. 복사해 와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요거는 동작 중인 애들이라고 해서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이게 용어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현재 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CPU랑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썼죠.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걸 실행시켰다는 건 결국 걔도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한 걸 실행하겠다 하면 그때 작성된 코드들은 또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어요. 그걸 실행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또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이 또 프로세스로서 동작을 하면서 내가 실행시키고자 했던 코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CPU가 처리하게 하고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든 코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실행을 시키면 그게 또 메모리에 올라와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업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메모리의 용량이 적으면 좋겠습니까? 책상은 넓은 게 좋죠. 자,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책상에 딱 책 한 권만 올라갈 수 있는 크기예요. 공부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책 한 권 보고 있다가 잠깐 참고서를 하나 더 꺼내고 싶은데 그걸 올려놓을 곳이 없어. 그러면 참고서를 보기 위해서 이 책 옮겨놓고 빼놨다가 참고서 올려갖고 다시 펼쳐서 참고서 내용 좀 보다가 다시 올려놓고 아까 풀던 책 다시 가져오고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느려지는 거예요. 메모리가 작으면. 전 이걸 실제로 겪었던 시대에 살았고요. 여러분은 사실상 8기가, 16기가, 32기가 크게 체감 못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고사양의 게임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분명히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걸 체감했었어요. 진짜로. 언제? 디아블로2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컴퓨터, 그때 인터넷도 그때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가. 내가 팼어, ADSL, 잘했어, 라이코스 막 그런 거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 바로 직전엔 전화선 꽂아가지고 리니지가 돌아가고 막 그러던 시절. 부모님한테 많이 터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죠.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 전화선을 꽂아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금 엄청나요. 그때 당시에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 전화비가 막 60만 원 막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나오는 느낌? 체감상? 여튼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32MB의 램을 사용했었어요. 메모리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상태로 게임을 하면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디아블로는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디아블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 게임을 실행했다는 건 필요한 내용이 메모리 위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디아블로에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화면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럼 그 그림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에 올라오는데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거죠. 게임들은. 이만큼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캐릭터가 돌아다니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메모리에 막 올려놨는데 게임상에서 포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포탈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러갖고 다른 데로 넘어가요. 넘어갔다는 건 지금 내 컴퓨터에 보여지고 있던 내용 말고 새로운 지역의 내용을 그려줘야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역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가 또 하드디스크에 있었을 텐데 그걸 올려놔야 돼요, 메모리에. 근데 그게 이만큼 필요해,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못 올리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내려놓고 뭐 이만큼 필요 없는 거 내려놓던지 아니면 다 내려놓던지 여기 있는 부분을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공간 확보를 하고 다시 그려질 내용을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사용자한테 그림을 그려주지. 32MB 램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하고 있는 몬스터가 막 몰려있는 막 그런데 저게 열려있으면 내가 그걸 클릭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화면이 바뀌질 않아. 기다리고 있어. 화면이 멈춰. 멈추고 열심히 컴퓨터는 기존에 있던 용량 공간 확보해서 새로운 그 영역의 그림을 그리려고 막 메모리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럼 소리가 막 나요. 하드디스크가 버버벅 버버벅 하면서 긁어요. 요즘에는 다 SSD 쓰니까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죠. 컴퓨터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난다는 거는 그게 하드디스크를 읽는 소리예요. 쓰거나 읽거나 하고 있을 때. 하드디스크는 CD 같은 녀석이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돌거든요. 돌면서 LP판처럼 요 헤드가 데이터를 읽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가 드드득 드드득 하는 소리입니다. 계속 드드득 드드득 하고 있어. 내 화면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소리가 먼저 나와요. 막 맞는 소리가 날려. 욱 막 맞아. 내 화면은 그대로인데 막 맞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로딩이 끝났어. 다 올라왔어. 이제 그려주겠지. 그려주는 시점에 으악 하고 죽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니터는 이런 거였거든요. CRT 모니터라고 되게 뚜툼한 거. 옛날 TV 같이 생긴 거. 브라운관이라고 하죠. 앞에 되게 땅땅한 유리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주먹으로 냅다 치죠. 얜 멀쩡합니다. 요즘 모니터는 화나면 치면 안 되죠. 요즘 모니터는 화풀이 하면 안 돼요. 옛날 모니터는 화풀이 해도 됩니다. 한 대 빵 치면 이제 정신이 들어요. 내가 화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러다가 친구가 컴퓨터를 바꾼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컴퓨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버릴 거래요. 나 달라 그랬죠. 근데 달라 그랬더니 안 준대. 버릴 건데도 판대.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을 꺼내가지고 메모리만 갖다 꽂은 거죠. 그 친구는 64메가짜리 메모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메인보드에다가 램만 꺼내서 꽂았죠. 그럼 메모리가 엄청나졌죠. 96메가가 된 거예요. 이러고 디아블로를 했더니 쾌적해. 왜냐면 내가 지금 화면을 만약에 이동해야 된다 그랬을 때 기존에는 공간이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책상이 넓어진 거야. 책상이 넓어졌으니까 다음 맵을 그냥 메모리 위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건 나중에 정리해도 돼. 찬찬히. 그래서 클릭을 하자마자 화면이 싹 바뀌죠. 다음 지역으로. 이제 몬스터가 막 걸어오고 있고. 그때 깨달았죠. 램을 올리니까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맞는 말인가요? 32메가에서 64메가를 플러스 시켜서 96메가가 됐더니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내가 집에 8기가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16기가를 썼더니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맞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집에 책상이 책 한 권만 올라갈 수 있는 책상이었는데 그동안 성적이 30명 중에 30등 막 이러고 하다가 부모님이 책상을 넓혀줬어요. 한 3배로 늘려줬어. 그랬더니 전교 1등이에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요? 자,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메모리를 증량하면 메모리가 더 커지면 분명히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실질적 처리 속도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두뇌가 CPU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용량 부족이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새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좀 적게 하는 거지 순수하게 처리하는 속도는 빨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었어요. CPU가 좀 후져도 메모리를 늘리면 컴퓨터가 빠를 것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 생각해서. CPU 성능 좋은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고 메모리를 올리면 빠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책상만 늘어났지 머린 더럽게 나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CPU랑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이런 개념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딩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도 상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건 상식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사람, 책상, 책장, 얘네들의 관계 그대로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폰 노이만 구조 그 핵심입니다. 재미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가 변수, 상수,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필수기 때문에 앞에서 메모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코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는데 얘를 뭐 파이썬이 됐든 뭐가 됐든 실행이 됐다면 아, 메모리 위에 내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CPU가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고 있구나.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자, 내 메모리가 4GB짜리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컴퓨터에 꽂혀 있는 램이 4GB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가. 그럼 컴퓨터를 부팅하면 이 운영체제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또 메모리에 일정량이 확보가 됩니다. 여긴 윈도우가 사용하는 윈도우 동작에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에 바탕화면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뭘 클릭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든 코드도 이제 동작을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지금 파이썬을 이용하고 있고요.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되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해석기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설치했던 게 파이썬이고 그러면 내가 만든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요. 파이썬이 동작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코드 있죠. 여러분의 코드가 메모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운영체제한테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야, OS야. 얘가 OS잖아요. 여기 있는 메모리 전체 영역은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한테 파이썬이 실행될 때도 야, 나 실행 좀 해야 되는데 메모리 영역 좀 줘. 그럼 남아있는 영역들 중에 어떤 부분을 야, 여기 내가 확보해놨으니까 너 써.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얘가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이 영역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실행이 될 때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전체 영역이 아니라 운영체제로부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할당받아온 영역 요 부분만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보통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이런 식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택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 힙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부르는 영역, 데이터 또는 뭐 스태틱 뭐 이렇게 고정적인, 정적인 영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 다른 말로 코드 영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대부분 이 구조를 한 번씩 보게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즉 파이썬, 자바, C 언어들마다 약간씩의 구조의 디테일함의 차이는 있지만 큼직한 개념으로는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있죠? 그 코드, 소스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든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CPU가 여기 있는 걸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작업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중간에서 대신해주긴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때 이 위에 있는 영역들은 뭐 하는 영역이냐? CPU는 여기 있는 걸 처리할 거고 그 처리할 때 이 코드상에 적혀 있는 고정된 값들이 있어요. 코드 내에다가 직접 적어 놓은 값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수, 리터럴 상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이런 데 들어갑니다. 데이터 영역에 상수 값들이 준비가 돼요. 그리고 스택은 함수라고 하는 코드가 호출이 될 때 CPU가 읽었는데 이거 함수네? 그러면 스택이라는 영역에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작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힙은 동적인 영역, 자유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실행 중에 여기 코드상에서는 없었지만 실행 중에 중간에 얼만큼의 영역들이 생성이 된다면 실행 중에 생성되는 동적인 그런 데이터들은
여기에 저장을 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건 파이썬이 동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파이썬이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아온 메모리 영역을 어떤 구조를 통해서 나누어서 쓴다는 겁니다. 그 구조가 이 모양은 아니긴 해요. 파이썬은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해요. 근데 기본 핵심 개념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도 처리할 때마다 사용되는 메모리 구조가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와 동적 할당이 되는 스택과 힙은 변수가 담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 여기는 고정된 값, 상수가 담기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아이 재미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가 뭐냐. 변수는 수학하신 분들은 변수 x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변수잖아요. 개념은 같아요. 거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공간이에요. 공간. 책상에 여러분이 책을 펼쳐놨어요.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니? 라고 요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책을 펼칠 때 값이 똑같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책을 펼쳤을 때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저 값은 항상 그대로여야겠죠. 저런 애들은 상수예요. 반면에 이 네모칸에 작성할 수 있는 요 공간, 요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숫자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요런 건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라는 것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 상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3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 채점할 때 틀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고 다시 적을 수 있죠. 저 공간에 들어있는 값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수라고 불러요. 그런 걸. 바구니 변수예요, 상수예요? 오늘 다들 들고 오신 가방 변수예요, 상수예요? 가방도 공간 아니에요? 여기 한번 값을 넣으면 바꿀 수 없나요? 다른 값을 넣을 수 있죠? 그럼 변수예요. 세상에 변수가 아닌 거 찾아주세요. 세상에 있는 공간들 중에 변수가 아닌 거.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수가 아닌 건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세상에서는 안에 고정된 어떤 변수가 똑같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들어있는 값이 변경되지 못한다면 그건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거지로 찾아낸 게 저런 거. 전시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유리관 같은 거에다가 그 전시품 넣어놓고 고정돼 있죠. 안 건드리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문 열고 내가 안에 거 막 주워가고 딴 걸로 대체해 놓으면 나 철컹철컹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상수라고 한다. 상수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코드상에 직접 적혀 있는 상수. 어제 여러분이 출력했던 헬로우, 100, 숫자나 문자나 이런 거 있죠. 그 출력됐던 값들은 소스 코드에 딱 꽂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출력을 할 건데 여기에 문자를 출력하고자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CPU가 이걸 처리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그럼 요게 데이터거든요. 값이에요. 이 값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변경될 수 없고요. 그죠? 뭐 상수예요. 상수인데 요 시점에만 사용되고 넘어가는 애들, 그냥 지나가는 애들. 리터럴 상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변수인데 변수라고 만들었는데 개발자가 임의로 고정시켜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해진 값이 아니라 나중에 어딘가에서 생성될 값인데 그 값을 이용해서 얘를 딱 세팅하고 나면 더 이상 못 바꾸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러 상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변수를 쓰니까 상수에 대한 개념은 그냥 고정된 값,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하는구나. 하지만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해서 거기 안에 값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와 상수는 그런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의 개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걸 선언하면 메모리에 공간이 잡힌다. 거기에 값을 저장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건 기본 자료형이 있고 참조 자료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건 C나 또는 자바 이런 애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이런 식입니다. 변수 이름 그리고 값 이거 하나하나가 별도로 객체고요. 객체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변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변수 이름을 여러분이 설정하시고 아무 이름이나 는 요게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대입.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 주겠다. 연결 지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의미고요. num이라는 이름의 참조라는 걸 하나 만든대요. 참조. 참조 별거 아니죠.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참조 맞아요. 논문을 쓰든 여러분이 뭔가 글을 적었을 때 어떤 부분을 책이나 어디 논문에 있는 것들을 내 글에다가 인용을 했다. 그러면 참조를 걸죠. 거기 있는 거예요 라고. 똑같아요. 화살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나 만들고 값 10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인 거고요. 요거 두 개가 따로 만들어지고 얘가 이 녀석을 참조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했을 때 num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num에 들어있던 10이라는 값을 프린트 기능에 맞춰서 콘솔에다가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타 언어에서는 이렇게 선언했다면 자바나 C에서 그 변수 이름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공간이 이렇게 따로 할당이 되는데 거기에 1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간단히 놓고 보면 num은 10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긴 한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파이썬이랑은 다른 언어랑은.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으니까 파이썬은 이렇게 생겼다. 이름 따로 값 따로.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름 따로 값 따로 있구나 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연산자를 통해 참조되게끔 연결되는구나. 요 화살표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돼요. 파이썬은. 그냥 무조건 참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넣어놓은 것들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um1, num2 이름을 두 개 생성해서 각각의 10, 20을 참조하게 한다. num1 10, num2 20.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num1과 num2는 num1은 10, num2는 20.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눈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그렇구나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더해서 출력하고자 한다면 프린트를 할 건데 num1과 num2를 더해줘 라고 하면 각각 참조하는 값들이 CPU에 올라가서 계산이 될 거고 계산된 결과가 프린트 함수에 전달이 돼서 프린트가 30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시인 거죠. 그림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아, 변수를 만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다음 내용도 똑같죠. num1, num2를 만들었다. 10, 20이다. 그리고 그 두 값을 더해서 리절트에 담겠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담기지는 않고 리절트라는 이름이 생기고 결과값, 계산된 결과 있죠? 그 값을 메모리에 담아서 참조하게 한다. 나중엔 거기 있는 걸 출력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건 되게 복잡한 느낌이 많았지만 막상 사용하는 건 별거 없어요. 쉽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개념이 이건 거예요. 결국 변수든 상수든 메모리에 저장될 거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의 종류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메모리에 변수든 상수든 저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료형이 있다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그림을 보면 제가 구글링해서 이것저것 막 갖다 넣었는데 이거 다 변수 맞죠? 다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변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자료형이랑 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의 가방, 파우치, 지갑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까요? 단순히 디자인 때문이라고 보는 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었을까? 이번에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화랑 등산 장비들을 동전 지갑에다 넣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죠. 잠깐 편의점 가는데 배낭 메고 가요? 편의점에서 내가 초콜릿 하나 살 건데 그거 담으려고 배낭 메고 가. 이상하죠. 자, 메모리에 내가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램이 무한이에요? 램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그렇지 않죠.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램의 용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고 자원이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값들을 저장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알맞는 크기, 그런 것들을 종류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건 언어마다 내부적으로 동작의 차이는 있고 사용자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걸 구분해서 쓰게 할 건지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앞에 자료형을 명시해 줘야 돼요. 내가 저장할 게 정수야. 그럼 정수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코드를 쓸 때. 근데 파이썬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변수를 만들 건데 숫자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저 A라는 녀석은 숫자형인 거예요. 알아서. 내가 저기다가 소수점이 있는 수를 넣겠다 그러면 실수형이 됩니다. 내가 저기다가 문자열을 넣을 거야. 그럼 문자형이 돼요. 알아서. 참조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자료형들은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편하겠죠. 하지만 알아서 결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국 컴퓨터는 다 0101이잖아요. 0101을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정수를 표현하든 실수를 표현하든 문자를 표현하든 다 숫자가 되어야 해요. 다수예요, 다수. 하지만 숫자기는 한데 문자열을 표현한 숫자이거나 실수를 표현한 숫자이거나 정수를 표현한 숫자이거나 라는 것은 파이썬 내부에서 구분지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 해봤던 예제 중에 이런 거 있었죠. 프린트 할 건데 내가 10이랑 문자열이랑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연산 결과가 프린트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연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었죠. 에러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나요? 타입 에러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뭐 인트랑 스트링이랑 서로 연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자료형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공간의 크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저장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 두었다. 그런 걸 자료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요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불, 인트, 플롯, str. 나중에 뒤에서 자료구조 공부할 때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셋 이런 것들이 있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보면 되고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 자, 그래서 자료형의 분류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변수에 값이 담기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좀 상상하실 수 있으면 개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실제 메모리에 10이라는 값이 담긴다면 실제로 메모리상에 어떻게 되냐면 자,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 한 칸이 1바이트입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있죠. 0 또는 1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값이 들어가는 한 칸을 비트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 1바이트.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1024개가 되면 단위 하나가 늘어나죠. 킬로바이트. 그게 1024개가 모이면 메가바이트. 그게 또 1024가 되면 기가바이트. 거기에 1024가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요. 그럼 지금 메모리는 1바이트씩 쭉 쪼개져 있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값 10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저장하는 단위가 바이트거든요. 비트는 소문자 B를 쓰고요. 대문자 B로 써져 있으면 바이트를 나타냅니다.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처리하는 단위라고 하고요. 처리 단위. 바이트는 저장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용량을 표현할 때 비트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처리하는 단위. CPU가 처리를 어떤 단위로 하느냐, 32비트 처리를 하냐, 64비트 처리를 하냐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 다운로드나 업로드 할 때 속도 표현하는 거 있죠. 그 속도 표현하는 방식이 바이트가 아니라 비트예요. 그래서 TV에서 광고할 때 통신사 광고할 때 우리는 기가, 광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기가가 보통 이제 초당 몇 기가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속도는 기가비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데이터가 전송되는 건 처리하는 단위인데 비트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광고할 때는 기가라고 하는 이 단위만 얘기를 해요. 뒤에 단위를 빼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뭐 1기가짜리 데이터를 받는데 저 인터넷 회선을 쓰면 1초 만에 1기가바이트를 받겠구나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속도를 보면 메가바이트 단위로 봤을 때 1기가비트는 125 메가바이트 퍼 세크 속도가 이론적 속도예요. 그래서 보통 1기가짜리 다운로드 받는데 10초 정도 걸립니다. 실제 속도는 100메가 전후 정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통신사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야, 기가라 그랬는데 왜 1기가짜리 받는데 10초나 걸리냐? 1초 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리 단위, 저장 단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장이 될 때 이 값을 메모리에 저장한다면 결국 이 바이트 단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다 이진수로 들어갑니다. 실제 이진수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진수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0001010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료형이 무엇냐에 따라서 실제로 1바이트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바이트를 할당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값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수에 값을 담았다면 이 변수 이름도 파이썬에서 뭐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냥 이 값이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이건 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어차피 이 메모리의 값을 저장하는 규칙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A도 메모리에 어딘가 들어가 있고 그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에 갈 수 있는 어떤 정보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 내부에서는. 네, 그런 건 복잡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코드에 작성하고 사용자한테 입력받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메모리의 변수로 저장된다. 그 저장이 되는 건 결국 이진수로 뭔가 저장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의 흐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내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메모리에 값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개념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고요. 저장 방법에 따른 분류도 있고 나중에 뒤에서 보자고 했어요. 정수형 데이터는 10진법,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 그리고 컴퓨터가 좋아하는 16진수, 2진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8진수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음수, 양수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고요. 정수는 일반적인 숫자, 실수라고 표현하는 건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 변수가 뭐고 상수가 뭐고 결국 메모리의 어떤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데 저장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자료형이라는 개념이 있다. 요걸 이제 알아두셨으면 결국 알았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이걸 사용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고 값을 바꾸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 아셔야 돼요. 식별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변수 말고 함수도 만들고 클래스도 만들고 모듈도 만들고 그럴 거예요. 만들어진 걸 가져다도 쓰겠지만 파이썬 코드를 막 작성했을 때 함수다, 변수다, 함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게끔 써줄 거 아닙니까? 코드를. 그럼 걔네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줄 건데 그 이름 짓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age라는 이름에다가 숫자를 담는 게 알맞겠죠. 이름이. 그죠? 그런 개념처럼 내가 변수든 함수든 클래스든 모듈이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이름 규칙을 써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알파벳만 사용하고 언더바, 밑줄, 그리고 숫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런 특수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대소문자 당연히 구분합니다. 윈도우즈가 일반인들을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망쳐놨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막 대문자, 소문자를 신경 안 쓰고 쓰는데
이제 코딩하고 공부하고 IT에서 뭔가 살아남으시려면 당연히 대소문자는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르거든요. 컴퓨터 입장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두 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두 녀석을 표현하는 값이 다르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여기 보이는 예약어라는 걸 사용할 수 없대요. 예약어는 어떤 단어들이 이미 파이썬에서 어떤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사용할 수 없다. 변수 이름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 예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name, age, tester 1. 자,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거나 끝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숫자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의 이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런 식일 때 구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면서.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죠? 잘못 그렸는데? 뭐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붙여서 쓰게 됐을 때 이어지는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대문자로 표현하는 이 방식을 낙타 방식, 낙타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밑줄이가 있죠? 이게 밑줄로 이렇게 단어들을 연결을 해요. 이런 방식은 뱀,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딩 스타일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캐멀, 스네이크 이 두 가지가 많이 보이실 거고, 파이썬은 스네이크를 많이 씁니다. 거의 대부분. 뭐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그래요. 스타일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겠고, 자, 소문자로 시작했죠. 그러면 변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근데 함수일 경우엔 괄호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괄호가 붙어 있으면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괄호가 안 붙어 있으면 변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작하는 문자가 대문자로 시작했다 그러면 보통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이건 클래스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맞춰놓은 어떤 암묵적 규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봤을 때 아, 이거 클래스 이름이구나. 요걸 딱 보면 아, 이거 변수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식별자가 있구나. 예약어들은 어떤 게 있냐? 이미 약속되어 있는 어떤 동작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값을 담고 싶어서 not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담고 싶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야, 이건 예약어인데 무슨 변수 이름으로 쓰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예약어들이 있는데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외워지는 거. 그리고 우리 텍스트 편집기들 있죠. 메모장이 아닌 텍스트 편집기가 예약어들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 한 번씩 만져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자열을 사용할 건데, 우리 앞에서 문자열들은 쌍따옴표로 묶어놓거나 홀따옴표로 묶어놓은 것들이 문자열이라고 했죠. 근데 그 문자열을 표현할 때 멀티라인 문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멀티라인 문장. 자, 보시면 출력할 건데 문자가 여러 줄이어서 이 여러 줄을 한 줄로 쭉 쓰니까 되게 보기가 불편했다. 그럼 이걸 내가 줄을 좀 바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하고 싶으면 연결되어질 부분에다가 백슬래시를 붙이면 이건 소스 코드의 연결을 의미해요. 소스 코드가 이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인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문법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대괄호로 묶어서 문자 하나, 콤마, 문자 두 개, 콤마, 문자 세 개, 콤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리스트. 타 언어에서는 배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목록이죠. 근데 여기에서 대괄호가 리스트를 의미하거든요. 대괄호가. 여기 안에 들어간 거는 목록으로 만들 거야 이런 뜻인데 이때는 줄이 연결될 필요가 없죠. 여기선 그냥 구분해 주면 어차피 이건 한 덩어리가 됩니다. 보시면 리스트를 만들거나 딕셔너리를 만들거나 이런 때 이런 경우에는 줄 연속 문자 백슬래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써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싱글 쿼테이션, 더블 쿼테이션
요 두 가지를 확인했었는데 트리플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쓰고 문자를 막 써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그럼 이만큼 한 덩어리가 문자열이에요.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워드, 이거 문자 한 줄, 이것도 한 줄. 여기서부터 줄이 바뀌더라도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 덩어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파이썬에는 주석 처리를 할 때 샵을 쓰면 한 줄만 주석이 되거든요. 여러 줄을 묶어가지고 뭔가 설명을 좀 달아주고 싶을 때 그런 때는 요 트리플을 사용을 해요. 의미는 싱글, 더블 똑같고요. 그걸 세 개를 쓰게 되면 여러 줄을 그냥 묶어서 문자열 처리한다. 그래서 보통 다중 주석, 다중 라인, 멀티 라인 주석 이런 걸 사용하고 싶을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니까. 그래서 데이터 타입 예제라고 뒤에 나오는 걸 보면 num에 10이 들어있는 것 같고 num2에 20, num1에 10, num2에 20이 들어있는 것 같죠? 이런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는 예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냥 변수에 값을 담고 변수에 값을 담고 거기 들어있는 값을 이런 모양으로 출력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냥 변수 확인하는 거예요. 변수 확인. 여기까지 기본적인 문법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실수 자료형 한번 봅니다. 실수는 그냥 소수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수형이랑 조금 다르게 메모리 공간에 저장될 때 이 소수점 앞부분을 표현하는 것과 이 소수점 뒤에 이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진수로만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이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뭐 부동소수점 방식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아실 건 그거예요. 원래 이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그 0과 1 사이에 있는 이걸 되게 막 표현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원래가. 근데 컴퓨터가 0과 1이 있는데 0과 1 사이라는 게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 애매한 걸 표현하는 게 실수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방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또 이 가운데 값들을 0과 1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소수점 뒤 값을 표현할 때 오차라는 게 생깁니다. 오차. 컴퓨터가 소수점을 표현할 때 오차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수점 자리가 뭐 한 7, 8개가 나왔다. 근데 5개, 6개까지는 잘 맞는데 이 뒤엔 뭐 이상한 값이 나온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표현할 때 컴퓨터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이 프린트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출력할 때 쓰고 있죠. 그럼 괄호 안에 전달된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해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들은 전부 어떤 이름이 있고 괄호가 붙어 있고요. 이 괄호 안에는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fx 있잖아요. x값 있죠. 요거. 그 인자를 여기에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는 이렇게 괄호가 붙어 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괄호가 붙어 있죠. 얘는 동작할 때 첫 번째 인자, 콤마, 두 번째 인자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의 소수점 자릿수를 얼만큼 해서 자르겠다. 반올림 하겠다. 그 녀석이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여러분이 잘라서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료는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단어, 아니면 하나의 문자, 문장 모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이나 튜플 같은 애들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뮤터블한 자료형이래요. 요 용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지 못하는 자료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었다면 얘는 고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이런 문자열을 담았다면 메모리상에서 A라는 이름은 저 hello라는 문자열을 가진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변수라고 했으니까 다시 A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겠다고 하면 요 문자만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고 A는 그걸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값이 바뀌어요. 이뮤터블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값을 수정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대체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헬로우라는 이 객체를 참조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메모리상에서 얘는 사라져요. 이거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동적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소멸시키는 그런 동작이 내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문자열은 다른 값으로 대입한다고 했을 때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뭐 그렇고요. 자, 문자열을 생성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또는 홀따옴표 묶으시면 되고요. 다 아시는 거죠? 쌍따옴표 안에서 홀따옴표는 자유롭게 쓰시고 홀따옴표 안에서도 쌍따옴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서 쌍따옴표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 백슬래시 붙이는 거 있었죠? 홀따옴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트리플 개행을 해도 한 덩어리 문자열로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n 같은 문자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문자입니다. 문자. 앞에 백슬래시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 바로 뒤에 오는 이 문자 때문에 어떤 기능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사실 뭐 네트워크나 입출력할 때 활용되는 문자들인데 문자열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기억하고 외우실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이런 코드가 있을 때 출력이 된다면 이 프린트가 출력이 된다면 파이썬은 이렇게 출력할 거란 소리예요. HELLO를 출력하고 다음에 오는 게 백슬래시죠. 이거 무슨 문자네? 뭐 기능이 동작해야겠네. 뒤에 오는 문자가 T예요. 이거 백슬래시 탭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어서 월드 이렇게 나올 거란 소리입니다. 개행하겠죠. 그다음 하이 HI가 나오고 백슬래시 N 그래서 개행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슬래시를 두 개를 적었죠. 그러면 원래 백슬래시가 다음에 오는 문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백슬래시 앞에 백슬래시가 붙어버리니까 이 녀석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 백슬래시가 나오고 N 하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개행 문자 이러고 나올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예시고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곱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개행 문자 예제 해봤던 거죠. 네임이라는 변수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담는다. 사실 내부적으로 담기진 않지만 어쨌든 담아두고 age에도 20을 담고 이름에 플러스해서 네임 변수를 붙여주면 이어 붙습니다. 어펜드가 돼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문자열과 다른 자료형이 더해지면 이건 붙이지 못합니다. 무조건 문자열끼리만 더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문자열은 곱하기가 가능한데 이 곱하기는 어펜드 더하는 것처럼 여러 번 붙여줍니다. 곱하기의 본연의 의미대로 동작을 해요. 여러 번.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고 자 문자열에 관련해서 한 가지 개념 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열을 사용하시면 이 문자열은 하나 빈칸 포함해서 하나하나가 다 1바이트 단위의 문자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들은 문자 하나하나마다 시작부터 0부터 쭉 번호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특정 문자 하나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 지금 문자열의 이름이죠. 문자열에서 0번째 거 가져와라. 문자열에서 4번째에 있는 걸 가지고 와라. 4번째라는 건 4번째가 아니죠. 0부터 시작이니까 5번째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음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값을 쓸 수도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부터를 말합니다. 맨 뒤에 있는 문자의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5, 6, 7, 8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자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뭘 해먹냐면 이런 거 써요. 슬라이싱.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 거. 문자열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제 요거는 서브 스트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가 있어서 문자열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와라. 서브 스트링.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부분적으로 가져와라. 이런 기능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인덱스만 가지고 문자열에서 직접 슬라이싱을 할 수 있어요.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는데, 자, 요거 출력하는 건 이거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인덱싱 개념이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0번째 거, 0번,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마이너스 8이네요. 빈칸 나왔죠? 12, 여기가 아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거네요. 13, 14, 15, 16, 17 T.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인덱스를 이해하는 거고 다음은 슬라이싱이죠. 3땡땡7이라고 돼 있어요. 0, 1, 2, 3 여기가 3번이고 4, 5, 6, 7 점이 7이에요. 출력된 건 어때요? 점은 안 나왔죠.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는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서브스트링 해오는 방식들이 이 마지막 문자를 포함하는 것들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언어들을 여러 개 쓰시다 보면 어떤 녀석들은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동작하는 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우리 왜 코딩할 때 코드를 한 번에 이렇게 쭉 짠 다음에 실행시켜 보기 전에 막 두근두근하고 막 실행했다가 틀리면 막 뭐 폭탄 터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맞아요? 틀리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시면 돼요. 틀려놓고 왜 틀렸는지 수정해 가면서 완성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전문 용어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코드 먼저 만들어서 문제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완성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개발 방법론도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슬라이싱 해야지 3땡땡7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나왔어. 아, 숫자가 잘못됐구나. 수정해서 바꾸시면 돼요. 슬라이싱 할 때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도 납득이 되겠죠. 숫자를 적지 않으면 시작부터 또는 끝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8 앞에까지니까 7번까지겠죠. 얘는 9라는 인덱스 문자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